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험한 일을 당하고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정순옥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이 되었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부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남편을 보낸 지 7년째 되던 해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목공소는 진작에 정리했고 저는 새벽 4시부터 나가 시장에서 남의 가게를 봐주고 가끔 야채도 팔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좀 일찍 들어와. 나 데려갈 사람 있어서 그래.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한데 반찬 같은 거 막 차리고 그러지는 마. 데려올 사람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해야지, 이 녀석아. 엄마가 무슨 요술쟁이도 아니고. 그래도 사람 온다는데 음식 몇 가지는 해놔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있는 대로 대충 먹으면 돼.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일찍 가게를 접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매가 참 순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갑자기 찾아뵙게 돼서 죄송해요. 뭐라도 사들고 왔어야 했는데 태호 씨가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빈손이 뭐 어떻다고 그래요. 사람이 오는 게 선물이지 물건이 선물인가요? 어서 앉아요, 어서. 우리 집은 앉을 데가 이 방바닥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밥을 먹는 내내 그 사람은 제 밥그릇부터 챙기더군요. 그러다 상을 물리자마자 소매를 걷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오늘 종일 장사하시고 오셨다면서요? 손이 이렇게 트셨는데 물에 또 담그시면 안 되죠. 손님이 무슨 설거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손님 아니고요, 어머님. 앞으로 자주 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손에 옅은 흉터가 여러 개 있는 걸 봤어요. 화상 자국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긁힌 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아들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엄마, 어때? 별로야? 너무 좋더라. 사람이 참 순하고 좋아 보이네. 저는 달력 뒷장에 가계부를 쓰며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진짜 그거 좀 그만해. 요즘 세상에 누가 달력 뒷장에 가계부를 써. 창피하니까 사람 오면 그것 좀 치워놓으라니까.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편한데. 글씨 공부도 하고. 아유, 쓰레기 만들지 말고 제발 좀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 엄마도 이제 며느리 보잖아. 그 말에 약간 기가 죽었죠. 저 딴에는 일기도 쓸 겸 공부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됐나 싶어서요. 솔직히 좋은 공책에 쓰면 좋기야 하죠. 다만 아직 제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으니 좀 더 잘 쓰게 되면, 맞춤법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좋은 공책에 쓰려고 벼르다가 이 나이가 됐거든요. 그렇게 아들의 상견례는 읍내 조그만 한정식 집에서 했습니다. 사돈댁은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신다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돈어른 두 분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안사돈은 아예 고개를 못 드시더군요. 국이 다 식도록 아무도 젓가락을 안 대는데 사돈어른이 먼저 술잔을 내려놓고 입을 여셨습니다. 사부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듣고 나서 이 혼사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도 저는 원망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시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편하게 하세요, 사돈어른. 저희 딸이 초혼이 아닙니다.
3년 전에 한 번 갔다 온 아이예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남편이 도박을 했어요. 처음엔 재미로 한다더니 나중엔 제 월급 통장까지 가져갔고요. 말리면 손이 올라왔어요. 3년을 그렇게 살다가 제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오셔서 겨우 나왔어요. 손등에 그 흉터, 그거 넘어져서 생긴 거 아니었네요. 어쩐지 그 사람이 손을 상 밑으로 감추더군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사돈어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사실 이 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차분하고 야무지고 사람 생각도 할 줄 아는 배려 있는 아이가 요즘 많지도 않지만 이렇게 바르게 큰 아이도 없죠. 게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다 아프고요. 부끄러운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며느리가 한 게 아니라 때린 놈이 한 거죠. 사부인, 그리고 아까부터 두 분이 죄인처럼 앉아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전 오늘 며느리를 얻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아들만 하나 키워서 딸이 없어요. 오늘 딸 하나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저도 잘 보듬을게요. 사돈 어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 크고 거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사부인,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저희 딸이 그 집에서 나온 뒤로 3년을 고개를 못 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 제가 아비인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갚긴 뭘 갚아요. 이제 사돈지간인데 서로 밥이나 자주 먹으면 되죠. 안사돈은 그때 손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우셨고 며느리 될 사람은 끝내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툴툴거리더군요. 엄마, 굳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었어? 우리가 뭐 아쉬운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미안해할 일이면 좀 미안해하게 놔두지. 태호야, 사람이 사람한테 고개 숙이는 걸 즐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짐승되는 거다. 그리고 너도 그 아이 힘든 상황 다 알고도 결혼하자고 한 거잖니.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는 꼭 사람 무안주더라. 전 그때 그냥 아들이 어려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김장을 돕겠다고 와서 저랑 둘이 마루에 앉아 물을 썰고 있었죠. 어머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은 형제분이 안 계세요? 결혼식 때 뵌 분이 없어서요. 있었지. 4남매였는데 이제 나 위로 큰오빠 하나 남았어. 그것도 몸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어디 사시는데요? 섬에 살아. 배 타고 2시간 들어가야 하는데 내 친정이 원래 거기야.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이라고 나온 게 그 낡은 집 한 채랑 손바닥만한 밭인데 큰오빠가 그걸 다 받았거든. 그럼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받으셨네요? 딸이라고 못 받았지. 그 시절엔 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큰오빠가 나한테 이러더라고. 저는 물을 썰던 손을 잠깐 멈추고 그때 오빠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순호가, 이 집은 오빠가 손 안 댈란다. 팔지도 않고 새도 안 놓을 거야. 나중에 네가 늙어서 갈 데 없으면 여기로 와라. 오빠가 이건 너 주려고 남겨두는 거다 그러더라고. 그 소리 듣고 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어머님, 그 집이 어디쯤인데요? 섬에 마을이 딱 2개거든? 그중에 큰 마을 말고 작은 마을. 그 선착장에서 왼쪽으로 언덕 하나 넘어가면 나오는 데야. 파란 슬레이트 지붕에 감나무가 마당에 있었지. 이장님이 우리 오빠 친구고. 그런데 어머님, 그 집은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큰오빠가 재작년에 요양병원 들어가면서 그 집을 아예 내 앞으로 넘겨줬거든.
아이, 자식도 없는 양반이라 정리를 한 거지. 등기까지 다 해줬어. 어머님 명의로요? 그래. 내가 평생 내 이름으로 가져본 게 그 밭 한 떼기랑 그 집 하나야. 언젠가 어머님이랑 저랑 남편이랑 태어날 아기까지 다 같이 놀러 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며느리가 배를 문지르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손녀 하윤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손이 떨려서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 아들이 처음으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친구 말만 듣고 무슨 유통업이라는 걸 한다며 남편이 남겨준 상가 건물의 근저당을 잡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딱 1년만 빌려주는 거야. 어차피 그 건물세도 얼마 안 나오잖아. 내가 1년 안에 원금 다 갚고 그 건물 하나 더 살게. 태호야, 그 건물은 네 아버지가 새벽마다 톱밥 뒤집어 쓰고 벌어서 산 거야. 그거 없으면 엄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아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켜주겠다는 거잖아. 아이, 엄마는 왜 자꾸 아들을 못 믿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아들 팔을 잡더군요. 여보, 어머님 건물은 건드리지 말자.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시작하면 되잖아. 나도 다시 일 나갈게.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은 타이밍이야, 타이밍. 아, 이번 놓치면 끝이라니까 그러네. 결국 제가 졌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저는 종이 한 장에 날짜랑 금액이랑 조건을 쓰게 하고 지장을 받았어요. 아들은 그때도 코웃음을 치더군요. 엄마, 모자재간에 이런 거 소용은 없는데 엄마가 하도 벌벌 떨고 계시니 써줄게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그 사업은 11달 만에 망했습니다.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 소식을 듣고 온 아들이 저한테 처음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엄마가 처음에 돈을 좀 빨리 줬어야지. 2달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다 꼬인 거야. 그 뒤로 아들은 3년 동안 3번을 더 엎었습니다. 중고차를 한다더니 사기를 당했고 아는 사람 보증을 서서 물어줬고 마지막에는 무슨 코인이라는 걸 했다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20년 부은 적금을 깼고 상조에 갯돈을 깼고 나중에는 살던 집을 줄여서 반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남편이 쓰던 목공 기계까지 고물상에 넘겼죠. 딱 하나 손을 못 댄 게 시골에 있는 밭 한 떼기였습니다. 그건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땅이었거든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 얼굴을 볼 낯이 없다는 거였죠. 애미야,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시집와서 좋은 꼴을 하나도 못 보고 이게 뭐냐. 어머님, 그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사고 치신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어머님 계셔서 이 집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마라.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머님, 저 전 남편 집에 있을 때는 저 하나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 시어머니는 제가 맡고 있으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편이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재산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엌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처지가 불쌍해서요. 며느린 그때 대형마트 계산대에 나갔습니다. 8시간을 서 있다 오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양말 자국이 살에 파였어요. 그런데도 집에 오면 저부터 찾더군요. 어머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오는 길에 사올게요. 아이고, 그 다리로 무슨 창을 봐. 내가 밥 다 차려놨으니 그냥 씻고 밥 먹고 어서 가서 쉬어. 어머님, 제가 모자라서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뭐가 모자라? 너만큼 차고 넘치는 며느리도 없어. 미안한 걸로 따지면 내가 더 미안하지. 돈 버느라 고생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아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놈은 사고를 치더니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아들 몰래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 가게를 봐주고 번 돈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떼어서 며느리 앞치마 주머니에 몰래 찔러 넣었죠. 한 번은 며느리가 그걸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돈 있어요. 어머님이 넣어두셨어요? 내가 뭘 넣었다고 그러니? 네가 어디서 흘린 거겠지. 어머님, 이 돈 이거 어머님이 새벽에 나가서 버신 돈이잖아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제가 다 아는데 어떻게? 이건 네 돈이 아니고 하윤이 학원비다. 내가 할미 노릇하는 거야. 그것도 못하게 하면 난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라도 도움이 돼야지. 며느리가 감사하다며 그 봉투를 쥐고 몰래 부엌으로 가더니 개수대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방문을 닫았죠. 그해 가을, 사돈어른이 밥을 자꾸 못 넘기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며느린 그 말을 듣고도 마트에 출근했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돈어른 병원 모시고 가야지. 어머님, 이번 달에 하윤이 아빠 카드값이 밀려서요. 제가 빠지면 안 돼요. 아버지는 다음 주에 모시고 가려고요. 이 미련한 거사, 다음 주가 어딨어? 안 그래도 기력 쇠하신 분인데 병이 기다려주기는 한다니? 어머님, 우리 복덩이는 내가 봐줄게. 마트는 네가 오늘 저녁에 전화해서 사정 말씀드려라. 주 6일 쉬지도 않고 나가는데 사정 봐주시겠지. 이리저리 미루다가 친정아버지 병 놓치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난 우리 친정어머니 마지막에 옆에 못 있었어. 내 평생 한이 그거야. 너는 그런 한 만들지 마.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더군요. 어머님,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어머님을 만났을까요? 무슨 복은 복이야. 어서 가방이나 싸. 그렇게 며느리는 사흘에 한 번씩 친정을 오르내렸고 저는 하윤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내놓고 새벽 접안에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아이 손을 잡고 시장을 한 바퀴 돌다가 집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해 겨울에 사돈어른이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수술 준비 때문에 사흘간 친정에 내려가 있었죠. 그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 잘 들어오지도 않던 아들이 대낮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젊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군요. 그 여자는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서서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태호야, 이분은 누구시니? 어머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부터 좀 봐. 아들이 서류 봉투 하나를 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열어보니 제 통장 해지 확인서랑 시골 밭 매매 계약서더군요. 인감증명서도 있었습니다. 이 밭은 내 이름으로 된 건데 이게 왜 팔려 있어? 그리고 이 증명서는 또 뭐냐? 어차피 놀리는 땅이었잖아. 일단 통장에 있던 것도 필요한데 썼어. 위임장반 하나 써줘요.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재산을 모두 갖다 팔아버렸더군요. 그리고 저는 미련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태호야, 그건 엄마 이름을 훔쳐서 쓴 거잖아. 어떻게 내 도장을 몰래 꺼내서 남한테... 도둑질이라니. 말 심하게 하네 진짜. 아들이 좀 쓸 수도 있지. 어이가 없어 화를 내며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은 반성은커녕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큰애 삼촌 섬에 집이 있잖아. 거기 어머니 준다고 했다면서 거기 가서 좀 쉬어.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이고 어머니 나이에 반지하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집을 놔두고 섬으로 가? 엄마, 돈 한 푼도 없이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싶어? 아들 생각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게다가 며느리 없는 동안 지금... 그때 현관에 서 있던 여자가 팔짱을 끼고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난 노인 모시는 집엔 못 들어가. 잘 알지?
지금 처리 잘해. 이 여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이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 나 곧 이혼할 거야.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고. 그 여자는 지 부모 병수발 든다고 나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사느니 그냥 새 여자 만나는 게 낫지. 김태호, 며느리가 왜 집을 비웠는데? 네 장인이 암이야 이놈아. 네가 병문안을 한 번이라도 갔어? 네가 사람이면 그런 소리가 나오냐?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아들 팔을 붙잡았는데 아들이 제 팔을 팍 뿌리치더군요. 그때 아들 옆에 있던 여자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능력 있다. 요즘 세상에 부모까지 이렇게 딱딱 치워주는 남자가 어딨어. 나 오빠 이런 거 하나는 진짜 마음에 들어.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40해가 통째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제 앞에 짐가방 2개를 던졌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가. 표는 내가 다 끊어놨어. 내일 아침 뵈야. 너 진짜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이며 상속받은 거 다 너한테 줬는데 이제 와서 지금 날 내쫓는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나 지금 이 꼴 난 것도 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제대로 밀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아들에 대한 배신감, 황당함,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며 저를 올가매더군요. 아들은 제가 키워온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생소했죠. 제 재산을 다 받아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어미를 섬에 버리려고 하다니.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싶었습니다. 저는 옷 보따리 하나랑 남편 유품 상자 하나만 딸랑 가지고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지금 연락하면 사돈댁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못할 짓 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아무 연락 없이 섬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라곤 거기뿐이었거든요. 큰오빠가 남겨둔 집은 10년 넘게 비어 있었어요. 문을 여니 곰팡내가 훅 끼치더군요. 부엌 바닥엔 흙이 쌓여 있었고 마당 감나무는 가지가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밤 그 집 마루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가 나 늙어서 갈 데 없으면 오라고 했는데 오빠 말이 맞았구나 하고요.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은 생활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돼 전기도 못 켜고 폰 충전도 제대로 못했어요. 섬이라 물가가 비싸서 식사도 걱정이었습니다. 며칠 지났을 때 이장님이 김치통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사람이 산다더니 진짜네요. 이 집이 상철이 형님 집 아니요. 그 양반 여동생 되신다고. 네, 제가 그 오빠 동생 순옥입니다. 이렇게 김치까지 갖다 주시고 어떡해요. 김치가 뭐 대수인가요? 그런데 어르신 자식은 없으시고요. 아들 하나 있어요. 아니 자식이 있는데 어머니가 왜 이 낡은 집에 혼자 들어와 계세요? 바다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늙으면 다들 고향 찾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장님은 그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더는 안 물으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이장님은 생선이 들어오면 2마리씩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소식을 단 한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노령연금 몇십만 원으로 기름값을 대고 이장님이 걸어놓고 가시는 생선으로 국을 끓이며 살았죠. 며느리에게 연락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곧 이혼한다는데 이혼한 남편 엄마가 연락해서 좋을 게 무엇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봄이 오던 어느 날 이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셨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느리 되시는 분이 이희진 씨요? 네? 우리 애미 이름이 희진인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어제부터 웬 젊은 여자분이 섬에 들어와서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고 다녀요.
정순옥이라는 할머니 아시냐고. 큰 마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돌았답디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만났는데 그 양반 얼굴이 아주 새하얘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시간쯤 뒤였을까요? 마당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검은 옷을 입은 며느리가 서 있더군요.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그 선한 눈매만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예, 여기로 어떻게 찾아왔니?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연고가 있으시다고. 제가 혹시나 싶어 메모해놨는데 그거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걸 메모를 해놨어? 결혼하고 어머님한테 배울 점도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어머님한테 도움될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어머님한테 들은 거 다 메모해 뒀었거든요. 해맑게 웃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며느리 등을 붙잡고 섬에온 뒤로 처음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러 왔어요.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이라니.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해. 우선 방에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찌 지냈어? 아버지는 반년 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수술은 하셨는데 이미 전이가 다 되는 바람에 어머니는 아버지 가시고 3달 뒤에 뒤따라 가셨고요. 세상에, 두 분이 다? 안사도는 어디가 편찮으셨는데? 어머니도 암이셨는데 아버지보다 상태는 좋으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삶의 의지를 잃으셨는지 점점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서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괜찮니? 내가 가보기라도 해봤어야 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구나. 어머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못 오신 거잖아요.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며느리 얼굴이 굳더군요. 사실 제가 그때 친정에서 병간호하다 한 번씩 올라왔던 적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하윤이 아빠한테 물었더니 어머니 좋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저한테 넌 그거 궁금해할 필요 없다고 이혼하자고 하길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저는 그 애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혼한 거야? 어머님 나가시고 2달 뒤에요. 집에서 그 여자 물건을 찾았거든요. 처음엔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나중엔 아예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더냐? 어차피 어머니 정리하고 저하고도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그날로 짐 쌌어요.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되니? 난 그게 몇 년씩 걸리는 줄 알았다. 제가 서둘렀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그때 수술 날짜를 받아놓으신 상태였거든요. 아버지 눈 감으시기 전엔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 인간이 어머님한테 하는 거 봤잖아요. 재산 야금야금 다 떼어가더니 결국 이런 섬으로 내쫓고, 제가 만약 아버지 재산이라도 받았으면 악착같이 자기한테도 달라고 난리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이혼했어요. 그래, 내 아들이지만 그런 인간이지. 잘 생각했다. 며느린 그날부터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문자, 카드 명세, 숙박 기록을 몇 달에 걸쳐 모았고 상간녀 손해배상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아들은 명백한 유책 배우자가 됐고 이혼은 아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정리됐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친정에 집중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다는 내용으로 몰고 갈 생각이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의견에 손들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결국 며느리 쪽이 더 유리해진 거죠. 그런데 힘들게 이혼까지 했는데 왜 여길 찾아왔어? 아직 젊은데 새로운 인연 찾아야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만큼이나 제 부모님 같은 분이 없으셔서요. 솔직히 상견례 때부터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어요. 존경이라니. 그런 대우 받을 일 하지도 않았어.
그런 점이 너무 감사하고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혼녀인 절 받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힘들 때 도와주신 거, 부모님 아플 때 간호하라고 곁을 지키라고 등 떠밀어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저한텐 갚아야 할 은혜였고 배우고 싶은 점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와서 네가 날 데리고 살 이유는 없어. 하물며 같은 집이라니. 전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자식한테 어떻게 얹혀 사느냐고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그럼 어머님, 저랑 거래하세요. 저 이제 혼자 하윤이 키우고 일도 해야 돼요. 어머님이 하윤이 봐주시고 제 일 좀 도와주세요. 삭 드릴게요. 이건 부양이 아니라 고용이에요. 이러면 되죠? 저는 그 말에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용돈까지 두둑히 주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다니. 다음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왔습니다. 배에서 내려 차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길로 올라가더니 2층 집 앞에 서더군요. 여기가 어디냐?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이랑 저랑 하연이가 살 집이요. 친정 정리하고 여기 자리 잡았어요. 어머님, 내려서 방부터 보세요. 며느리가 1층 남양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우, 창이 어찌나 큰지 방 안이 온통 환하더군요. 창밖으로 바다가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을 무슨 돈으로 마련했니? 비싸 보이는데. 무리한 건 아니지? 어머님, 저 외동딸이잖아요. 아버지가 정미서랑 밭이랑 다 저한테 남기셨어요. 거기에 아버지가 안보험으로 15년을 부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다 나왔고요. 어머니 사망보험금도 나왔고요. 그럼 그 돈이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이요. 그리고 이혼은 그 전에 다 끝났으니까 그 사람 손은 한 푼도 안 탔어요. 저 그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왜 나한테 써? 네가 네 장래를 위해 써야지. 어머님,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머님한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 정도 돈 쓰는 거 뭐라고 하기는커녕 감사하다고 하실걸요? 천의 고아가 된 딸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긴 어머니 방이에요. 참 큰 집에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문지방을 못 넘고 서 있었어요. 흘러가듯 한 말들을 모두 기억해준 며느리에게 너무나 감동받았죠. 이 집이요, 등기는 제 앞으로 돼 있는데요. 어머님 앞으로 평생 사실 수 있게 법으로 못 박아놨어요. 제가 마음 변해도 어머님 못 쫓아내요. 변호사님이랑 다 해놨어요. 세상에, 그런 것까지 다 해놨단 말이니? 왜 그렇게까지 해? 내가 뭐라고? 어머님이 불안해하실까 봐요. 어머님 한번 쫓겨나 보셨잖아요. 저는 어머님이 이 집에서 하루도 눈치 안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2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아이 하나가 계단을 굴러떨어질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뒤에는 아이를 봐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죠. 할머니! 하윤이었습니다. 1년 만에 아이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윤이 할미 얼굴 기억나니? 할머니, 나 할머니 매일 그렸단 말이야. 이거 봐. 이거 다 할머니야. 손잡고 시장을 돌던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새 앞니가 2개나 빠졌더군요. 아이가 제 손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벽 한 면이 온통 그림이었어요.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나무를 팔고 국을 끓이고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그림마다 날짜가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 그림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어머님, 저희들 이제 잘 살아봐요. 사람답게, 행복하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군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후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어머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 나는 글자를 몰라서 봐도 모른다. 어머님, 그러니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어르신 한글 교실이에요. 일주일에 3번 가시면 돼요. 저는 손서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학교를 다니니. 창피해서 못한다.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 아플 때 병원 가보라고 등 떠밀어 주신 거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며느리가 웃더군요. 그리고 어머님 평생 소원이 글 배우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10년 동안 기억했어요. 하루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가방을 맸습니다. 첫날에 이름 쓰는 걸 배웠는데 손이 떨려서 획이 자꾸 삐뚤어지더군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같이 써주셨어요. 정순옥. 집에 와서 그 종이를 며느리한테 보여줬더니 그 애가 그걸 코팅해서 냉장고에 붙이더군요. 어머님, 이거 우리 집 1호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해 가을에 학회 발표회라는 걸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한 사람씩 나가서 붓으로 자기 이름과 작성한 글을 발표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붓을 들었는데 눈물이 나서 앞이 안 보이더군요. 그래도 썼습니다. 종이가 다 젖도록 크게 썼어요. 정순옥. 그리고 짧게나마 있었던 제 인생을 말하고 나니 객석에서 며느리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고 있었고 하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최고! 며느린 친정 정미소를 판 돈으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곡물 가게를 냈습니다. 잡고기랑 참기름 같은 걸 파는 데였어요. 저는 60년 나물장사 경력으로 거들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 날 절 붙잡고 놀라더군요. 어머님, 아까 그 손님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에요? 아니야, 2달 전에 왔던 양반이야. 그때 검은 강아지 데리고 왔었고 참깨 사면서 며느리 산딸이 언제라고 했었어. 어머님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네 덕분에 한글 공부해서 요즘엔 내가 다 적어놓거든. 여기 봐라. 제가 노트를 펴서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좋아하더군요. 이듬해 봄에 셋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만들어 본 여권이었죠.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는데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웃어. 활짝 웃어야 사진 잘 나와. 할미는 이가 빠져서 웃으면 흉하다. 어머님, 그거 다음 달에 다 해 넣어드릴게요. 예약 잡아놨어요. 애미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니. 어머님, 저 돈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가게에서 일하신 사교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날 저녁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겉장에 제 이름이 찍혀 있더군요. 어머님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돈이니? 어머님 월급이요. 제가 매달 넣어드렸어요. 이건 어머님 돈이에요. 어머님이 쓰고 싶은데 쓰세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저는 그 통장을 받아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 이것저것 모은 것을 다 아들에게 뺏기고 내어주느라 제 것은 한참 전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받게 되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밤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아침이면 손녀가 방문을 열고 할머니 밥! 하고 소리치고 일주일에 3번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생활. 정말이지 그때 저는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남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제사상을 물리고 나서 저는 방에 들어가 남편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2년 동안 섬에서도 안고 있었지만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건 뭐예요? 남편 유품이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언젠가는 할 이야기였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 무슨 말씀이신데 그렇게 심각하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뗐습니다. 사실 태호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10년 동안 애를 못 가졌어. 그러다 30이 다 돼서 포기하고 살았는데 어느 겨울에 목공소 뒷문에 애가 있더구나. 아직 걷지도 못하는 게 담요에 쌓여서 새파랗게 얼어 있었어. 그럼 그 아이가 경찰에도 신고했고 파출소에도 갔었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 그래서 우리가 키웠지. 남편이 그러더구나. 여보, 우리한테 하늘이 준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 호적에 아들을 올렸어. 어머님,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여태... 그것도 이유가 다 있으니 일단 들어봐. 그 애가 5살 되던 해에 웬 남자가 찾아왔어. 저는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내 하나가 사진 한 장을 들고 목공소 앞에 서 있었어요. 5년 전에 여기서 애 하나 주었지요. 그 애는 내 아이니 내가 찾아가겠소. 이 사람아, 무슨 소리라는 거요? 우리가 이 애를 5해를 키웠소. 기른 정이 무슨 소용이요? 핏줄이 우선이지. 애 안 내놓으면 나 여기 들어 누울 거요. 그 남자 뒤에 여자 하나가 서 있었는데 애 이름도 모르더군요. 알아보니 그 부부가 동네에서 소문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남의 집 물건에 손을 대고 술 먹고 사람을 패고 애를 밖에 세워놓고 문을 잠그는 사람들이었어요. 전 그날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 애를 배로 낳진 않았소. 근데 가슴으로 낳았소. 이 애 첫 이도 내가 뽑아줬고 첫걸음도 내가 봤소. 제발 나한테 키우게 해주시오. 뭐든 다 하겠소. 그 남자가 그 말을 듣고 씩 웃더군요. 그럼 성의를 보이시오. 그때부터 그 부부는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명절 앞두고 애 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갈 때 그때마다 저는 갯돈을 깨서 갖다 바쳤어요. 난 그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 사람들 손에 그 애가 갔으면 어떻게 됐겠니? 나중에 들으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애는 중학교도 못 마치고 소년원을 들락거렸다더구나.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태호는 대학까지 나왔지 않니? 난 그거 하나로 됐다고 생각했다.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이 큰 돈을 만들어서 그 부부한테 주고 종이 한 장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 상자 밑바닥에서 누렇게 삭은 종이를 꺼냈어요. 다시는 아이를 찾지 않겠음. 그 밑에 두 사람의 지장이 시뻘겋게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군요. 어머님, 그런데 하연이 아빠는 이걸 알아요? 몰라. 죽을 때까지 몰라야지. 그 애가 이걸 알면 얼마나 무너지겠니? 자기가 버려진 애라는 걸 알면 그 애가 어떻게 살아? 어머님, 그런 사람을 아직도 걱정하세요? 미워도 걱정은 되더구나. 뭐 어떻게 보면 걱정도 습관이지. 그 꼴을 보고도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각서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제 상자에 다시 넣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며느리 눈빛이 좀 이상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됐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상간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지 한참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돈을 안 갚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쪽에서 먼저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휴대폰을 상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뭔데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네, 어머님.
부탁이에요. 들어봐 주세요. 며느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 현관에서 팔짱을 끼고 웃던 그 여자였습니다. 깎아달라고 애원하다가 나중엔 아주 술술 털어놓더군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난 그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요. 그 오빠가 자기 엄마 내보낼 때도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저 사람 나 낳아준 사람 아니야. 어차피 남이야. 주워다 키운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진짜 남인 줄 알았죠. 내가 무슨 죄예요? 저는 손이 떨려서 찻잔을 놓쳤습니다. 뜨거운 물이 다리에 쏟아졌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지금 저 소리가 무슨 소리니? 어머님, 그 사람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는 모른다. 나랑 아버지밖에 모르는 일이야.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전 그날 밤 상자를 다 뒤집었습니다. 10년치, 20년치 메모해뒀던 달력을 마루에 다 펴놓고 하나씩 짚어나갔죠. 그러다 4년 전 어느 날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애미야, 이거 기억난다. 이날 태호가 아버지 유품 정리하겠다고 했던 적 있었어. 내가 자리를 비웠었는데 그때 봤던 것 같아. 어머님, 그 뒤로 그 사람이 달라진 거 없었어요? 저는 그 이후 달력들을 넘겨봤습니다. 그 다음날 메모에는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아들은 돈을 가져가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때부터 나를 남으로 본 모양이다. 어쩌면 돈줄로 보였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사고치는 걸 뒷수습해줬는데 이게 다 계획이었다니. 어머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내가 남이라서 그랬던 거야. 남이니까 갖다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무리 남이라도 내가 40년을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전 그날 밤 내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밤새 같이 앉아 있었죠. 새벽이 되어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다 받아줄까요? 뭘 받아주겠다는 거니? 어머님 돈이요. 어머님 밭이랑 통장요. 그거 전부 어머님한테 돌려놔 드릴까요? 그만두자. 다 지난 일이다. 난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뭐하러? 저는 애써 괜찮은 듯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엔 제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어머님 돈이고 어머님 이름이에요. 어머님이 평생 새벽에 나가서 남의 가게 봐주고 모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돈을 남편이 가져가냐고요. 그것도 일부러 뺏고 내쫓기까지 했잖아요. 아가, 솔직히 헤어질 때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어머님한테 한 행동을 보니까 이건 봐줄 사안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 거 다 찾아야죠. 결국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잡았습니다. 소송을 내는 사람은 저였어요. 며느리는 이제 남이라 대신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원고는 어머님이에요. 저는 비용 대고 서류 나르고 법원 같이 가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애미야, 나는 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니? 어머님 이제 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텐 이게 있잖아요. 며느리가 제 달력 뭉치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달력을 넘겨보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직접 메모하신 겁니까? 보니까 아들이 뭘 했는지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다 적혀 있네요. 네, 그 한글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이런 거라도 적어놨어요. 맞춤법은 틀리지만. 변호사님이 며느리를 보시더니 그러더군요. 이거 등기부 날짜랑 대조하면 딱 맞아떨어지겠는데요. 어머님, 이건 그냥 메모가 아니라 30년짜리 장부랑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밭 매매 계약 날짜, 예금 해지 날짜,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며느리가 이혼 소송 때 확보해뒀던 계좌 자료랑 맞물리자 길이 훤히 보이더군요. 제 밭을 판 돈은 아들 상간녀 이름으로 된 집 보증금이랑 차 구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밭 판 돈이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손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그래서 소송을 2개 겁니다. 아드님한테는 돈을 물어내라고 걸고 그 여자한텐 이 돈은 어머님 돈이니 그 계약을 없던 걸로 하자고 따로 겁니다. 그런 것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예요. 이런 건 5년이 지나면 아예 못합니다. 어머님이 섬에서 나오신 게 딱 1년째죠. 아슬아슬하게 되네요. 그 말을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제가 1년만 더 그 섬에 있었더라면 다 놓칠 뻔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판사님, 아니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무슨 죄가 됩니까? 어머니가 절 이렇게까지 곤란하게 하실 줄은 몰랐네요. 전 그때 처음으로 아들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 이렇게 말했죠. 판사님, 저는 제 아들을 40해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도장을 몰래 가져다가 제 밭을 팔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밭이 팔리고 3달 뒤에 알았습니다. 여기 이 날짜예요. 아니,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아들을 고소한 거예요? 태호야, 섬으로 날 내쫓은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니? 그리고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멀쩡해. 너한테 당하고 나니까 눈이 훤히 트이는 기분이다. 고맙다. 말년에 눈 어두운 노인 눈 트이게 해줘서. 제 말에 아들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다보더군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 이름으로 된 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었던 덕에 잃었던 돈 대부분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형사고소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두고 저랑 딱 한 번 다퉜죠. 어머님 왜요? 왜 거기까진 안 가세요? 그 애가 감옥에 가면 하윤이가 전과자 아비를 두게 되는 셈이야. 난 그것까진 못하겠다. 그제야 며느리가 아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어머님은 왜 이렇게 착하세요? 그게 어머님 병이에요.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 너무 한계에 몰리면 안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 숨구멍은 트여주는 거지. 그래야 나도 너도 하윤이도 안전할 거 아니니. 며느리가 그제야 크게 놀라며 깨를 끄덕이더군요. 그런 생각은 아마 못했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가자는 식이니 아마 며느리도 그렇게 하려고 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며느리와 손녀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에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자기 친부모들을 제 발로 찾아갔답니다. 어머님, 그 사람이 아버님 상자에서 각서를 봤잖아요. 거기에 이름이랑 지장이랑 주소까지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럼 그걸 들고 찾아갔다는 말이니? 왜? 돈 때문이죠. 그 각서에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돈 준 기록이 있으니까요. 내가 당신들 아들인데 내 목 내놓으라고 하려면 먼저 자기가 그 집 자식이라는 걸 법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법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소리야? 친자 확인 소송을 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법원에서 도장을 받았대요. 서류상으로 그 사람들 아들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 돈이 있을지 빚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 저는 새삼 충격받았습니다. 아들이 제 아들임을 포기하고 친부모를 찾아 떠났다는 것이요. 평생을 키웠는데도 키운 정은 온데간데 없고 돈 때문에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고 하니 참 허망하더군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렀던 거죠. 그런데 그거 한번 붙이면 다신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고요. 처음엔 눈물의 상봉이었다고 합니다.
늙은 부부가 아들을 붙잡고 통곡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자기 친부모를 보니 거액을 받아 챙긴 것 치고는 살고 있는 모양새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제야 뒷조사를 해봤다더군요. 뒷조사하고 나서 드러난 건 그 사람들이 빚만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놀라서 발 빼려고 했지만 친자 확인 소송까지 냈는데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래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집으로 이사 갔다고. 그런데 그 친부모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아들의 집을 알아내고 살림을 정리해서 다 싸들고 아들 집으로 쳐들어왔답니다. 오빠, 이 사람들 뭐야? 왜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우리가 남이야? 우리가 네 낭구님 부모야. 이제 우리도 부양해줘야지. 우리가 친부모인데. 제가 왜요? 전 이 사람 부모 모신다고 한 적 없어요. 아니, 오빠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노인 하나 쫓아냈다고 좋아했더니 오히려 더 큰 혹이 둘이나 붙었잖아. 게다가 아들의 친부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아들 친동생이 나타나 몰래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이 폭발해서 저한테 한 것처럼 그 인간들을 내쫓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답니다. 어머님, 전 남편이 법정에서 각서를 흔들면서 소리쳤대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나를 길에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고요. 그럼 자기 쪽에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안 통했어요. 그 각서론 부모 자식 관계가 안 없어지거든요. 변호사님 말씀이 못 키운 부모도 늙으면 자식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대요. 액수는 좀 깎였는데 관계는 그대로 남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평생 부양해야겠죠. 그 사람들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 사람들은 아들 회사 정문 앞에 돗자리를 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소리를 질렀대요. 우리 아들이 부모를 안 모십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안 갑니다. 우리 아들이 돈 줄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아들은 그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돈을 못 버니 아들의 상간녀는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하고요. 어머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통쾌하지 않으세요? 나는 통쾌하지가 않구나. 그냥 무섭다. 뭐가요?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이렇게 정확해서 무섭다. 그 애가 나한테 한 걸 그대로 돌려받고 있지 않니? 아들이 만든 업보가 그대로 아들에게 돌아간 걸 보며 저는 좀 더 세상을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는 연락도 없이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살던 어느 가을,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길래 창밖을 봤더니 대문 앞에 남자 하나가 서 있더군요. 아들이었습니다. 못 본 사이에 10년은 늙어 있었어요. 어머니, 나 좀 봐줘요. 어머니! 아들이 절 보더니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진짜 미쳤었어. 저는 아들을 마루로 데려와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줬어요. 아들이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덜덜 떨더군요. 엄마,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그 사람들이 날 안 놔줘. 회사도 못 다니고 집도 넘어갔고 그 여자도 도망갔어.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돼? 내가 이제 진짜 잘할게. 엄마, 병원도 내가 모시고 다니고. 엄마. 저는 한참을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5살 때 첫 이가 빠져서 울던 그 얼굴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태호야, 나는 너를 마흔에 키우면서 단 하루도 남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네가 태어난 걸 내가 못 봤을 뿐이지 그 뒤로는 다 내가 봤어. 첫걸음도 첫 등교도 대학 합격증도 그 모든 너의 추억이 모두 나의 인생이었지. 엄마, 그런데 넌 딱 하루 만에 나를 남으로 만들었어. 짐가방 2개 내놓고 배표 끊어주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몰라.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난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할 힘도 없고 미워해서 얻을 것도 없어.
근데 엎지른 물은 주워 담아지지가 않더구나. 나도 사람이라 그러더라. 그러지 마, 엄마. 네가 골랐잖니. 핏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럼 그 길을 네가 걸어야지. 게다가 이제 나는 법적으로도 네 부모가 아니야. 엄마, 하윤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만 되라.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아들은 한참을 마루에 앉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어린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곳을 향하는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 끈을 끊어버린 것도 아들이었고 이미 끊겨진 끈은 다시 붙진 않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공중사무소에 들러 유언장도 하나 남겼습니다. 제 앞으로 남은 것은 모두 며느리와 손녀에게 주겠다고요. 어머님, 요즘은 부모를 내다버린 자식은 아예 못 받게 하는 길도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신 그 달력이 그때도 쓰일 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들이 30년 동안 쓰레기라고 하던 그 메모가 마지막까지 제 편이더군요. 사람은 핏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로 이어지더군요. 그리고 뿌린 것은 반드시 그 사람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마음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부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십시오.